오늘 아침 창문 틈으로 스며든 그 따뜻한 햇살, 참 당연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커튼 사이로 은은하게 번지는 그 빛을 받으며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죠. 그런데 물리학의 법칙만 놓고 냉정하게 따져보면 저 태양은 사실 빛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심장부의 수소들이 서로 융합하기엔 에너지가 턱없이 모자라거든요. 그런데도 태양은 수십억 년째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어요. 바로 양자 터널링이라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마법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법이 없었다면, 여러분도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 저희 세이건의 길에서는 이 작고 기묘한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멀리 있는 은하나 블랙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방향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원자보다도 더 깊은 곳,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세계로 내려가는 여행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그 가장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는 결국 저 광활한 우주 전체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이 하나의 실로 이어져 있거든요. 자, 그럼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손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김이 스르륵 피어오르고 잔의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지죠. 너무나 단단하고 너무나 확실한 현실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바로 이 커피잔을, 이 따뜻함을 이루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은 단순히 지식의 덩어리가 아니라 세상을 대하는 하나의 태도라고요. 호기심을 품되 그 앞에서 겸손할 것. 오늘 우리의 여행이 딱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주가 얼마나 기묘하고 또 아름다운 곳인지 그저 함께 경이로워하는 시간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아주 단단한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닥이 나를 받쳐주고 벽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던진 공은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죠. 이 세계에는 분명한 규칙이 있습니다. 물건은 한 번에 한 자리에만 있고 내가 보든 안 보든 그대로 있으며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 규칙들을 너무나 깊이 믿고 있어서 그것이 규칙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살아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퇴근길 버스, 창가에 기대어 바라보는 저녁 노을을 떠올려 보세요. 붉게 물든 하늘, 천천히 흘러가는 구름, 모든 것이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느껴집니다. 세상은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물이 흐르듯, 시간이 흐르듯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노을의 붉은 빛조차 아주 가까이 다가가서 들여다보면 결코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톡톡톡 하고 끊어져서 날아오는 것이거든요. 빛은 물결이면서 동시에 알갱이예요. 벌써부터 조금 이상하게 들리시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커다란 세계를 편의상 일상의 세계라고 부르겠습니다. 책상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사람이 있는 세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반으로 또 반으로 쪼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커피잔을 쪼개면 사기 조각이 나오고 그 조각을 더 쪼개면 눈에 보이지 않는 가루가 되고 그 가루를 상상 속에서 계속 쪼개 들어가면 마침내 우리는 분자에 닿습니다. 분자를 더 쪼개면 원자에 닿고요. 원자. 한때 사람들은 이것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알갱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름부터가 쪼갤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원자조차도 텅 빈 공간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자의 한가운데에는 아주 작고 무거운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라는 더 작은 존재가 감싸고 있어요. 이 원자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 참 설명해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요. 만약 원자의 핵을 축구 경기장 한가운데 놓인 작은 구슬 하나라고 한다면 전자는 그 경기장 맨 바깥 관중석에서 아스라이 돌고 있는 먼지 한 톨과 같습니다.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공간은요, 텅 비어 있어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을 받치고 있는 그 단단한 책상도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텅 빈 공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토록 단단하다고 믿는 이 세계는 알고 보면 텅 빈 허공 속에 아주 드문드문 떠있는 작은 알갱이들의 모임인 셈이에요. 참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작은 알갱이들,
그러니까 전자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자기 발밑이 통째로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일상의 복잡한 소음에서 잠시 거두어 저 상상할 수 없이 작은 세계 속으로 함께 내려가 볼 시간입니다. 현미경으로도 그 어떤 눈으로도 직접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상상과 실험의 흔적만으로 그곳을 더듬어 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손끝의 감각만으로 사물의 모양을 그려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만지게 되는 것들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먼저 전자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주 작은 공,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구슬 같은 것을 상상하게 되죠. 여기 어딘가에 콕 박혀 있는 하나의 점. 그런데 자연은 우리에게 아주 뜻밖의 답을 내놓습니다. 전자는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 어느 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그 사이 어디에나 은은하게 퍼져 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진 돌이 만들어내는 물결처럼요. 하나의 또렷한 점이 아니라 흐릿하게 번져 있는 가능성의 안개. 그것이 관찰되기 전 전자의 참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이런 상상은 어떨까요? 동전을 하나 공중에 던졌다고 해보세요. 빙글빙글 돌며 떨어지는 그 짧은 순간, 그 동전은 앞면일까요? 뒷면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아직 정해지지 않았을 뿐, 사실은 이미 앞면이거나 뒷면 둘 중 하나다. 단지 우리가 아직 못 봤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동전은 앞면인 동시에 뒷면입니다.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니라 정말로 두 상태를 동시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가능성이 하나로 겹쳐 있는 상태. 그리고 여기서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그 전자를 관찰하는 바로 그 순간, 그 흐릿한 안개가 순식간에 하나의 또렷한 점으로 딱 하고 모여듭니다. 마치 우리의 시선이 자연에게 자, 이제 정하세요라고 강요라도 하는 것처럼요. 퍼져 있던 모든 가능성이 스르륵 사라지고 단 하나의 현실만 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선을 거두면 다시 안개처럼 퍼져나가요. 이건 정말이지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보고 있으면 알갱이, 보지 않으면 물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행위 자체가 세상의 모습을 바꾼다니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머릿속이 조금 어지러우신가요? 괜찮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20세기 초의 위대한 물리학자들도 똑같았거든요. 그들은 밤잠을 설쳤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며 괴로워했고 어떤 이는 이 결론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조차도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 혼란스러운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 혼란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우주의 아주 깊은 비밀에 손끝을 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신비를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아주 얇은 벽에 가느다란 틈 두 개를 나란히 뚫어놓고 그 틈을 향해 전자를 하나씩 하나씩 쏘는 실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자는 작은 알갱이니까 왼쪽 틈이나 오른쪽 틈 둘 중 하나를 통과하겠죠. 그리고 벽 뒤편에는 두 줄기의 흔적이 남을 겁니다. 마치 두 개의 문으로 사람들이 나뉘어 지나간 것처럼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벽 뒤편에는 두 줄이 아니라 여러 개의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물결처럼 번갈아 나타났어요. 이건 알갱이가 아니라 물결일 때 생기는 무늬입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돌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두 물결이 서로 겹치며 만들어내는 그 무늬처럼요.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마치 자기 자신과 겹치기라도 한 것처럼 두 개의 틈을 동시에 지나간 겁니다. 한 알갱이가 두 문을 동시에 통과하다니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전자가 어느 틈으로 지나가는 건지 몰래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아주 작은 감지기를 틈 옆에 설치해서 전자가 지나가는 순간을 포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지켜보기 시작하자 전자는 얌전히 한 번에 하나의 틈만 통과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결 무늬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두 줄만 남았습니다. 마치 자연이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걸 눈치채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여행을 시작할 때 제가 드렸던 그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 세상은 정말 그대로 있는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한 아주 놀라운 답을 저는 이 이야기의 조금 뒤에서 온전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이 질문을 마음 한구석에 살며시 품고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지금은 다만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작은 세계에서는 관찰이라는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 보는 것과 존재하는 것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얽혀 있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이야기가 전부라고 생각하셨다면 잠시만요. 사실 이건 이 기묘한 세계의 입구에 겨우 발을 들여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조금은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조금 더 집중해서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으로 우리가 마주할 신비는 이 작은 세계가 가진 근본적인 흐릿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도구만 충분히 정밀하다면 무엇이든 정확하게 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자, 더 좋은 저울, 더 좋은 망원경만 있으면 우주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낼 수 있으리라고요. 그런데 이 작은 세계는 우리에게 아주 겸손한 진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완벽한 도구를 가져와도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한 입자의 위치와 그 움직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알아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입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흐릿해집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우리 도구가 아직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마찬가지예요. 우주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연은 자신의 가장 깊은 속살을 우리에게 결코 완전히 다 보여주지 않아요. 마치 저녁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로등 하나는 또렷하게 보이지만 그 순간 저 멀리 있는 풍경은 아스라이 흐려지죠. 풍경 전체를 보려 하면 이번엔 가로등의 또렷함을 잃습니다. 둘 다를 완벽하게 동시에 손에 챈 수는 없어요. 칼 세이건이 말했던 그 겸손함 기억나시나요? 우리는 이제 막 우주라는 광활한 바닷가에 발을 담근 어린아이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그 말. 이 작은 세계는 바로 그 겸손함을 물리 법칙의 형태로 우리에게 새겨줍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알 수는 없다고요.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저는 조금 위로가 됩니다.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는 부담을 우주가 대신 내려놓아주는 것 같아서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여행을 시작하며 품었던 그 커다란 수수께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저 태양은 왜 빛나서는 안 되는데도 빛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태양의 심장부로 함께 내려가 봐야 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태양의 한가운데, 그곳의 온도는 무려 1500만 도에 이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뜨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열기예요. 그 지옥 같은 열기 속에서 수소 알갱이들이 미친 듯이 빠르게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내는 원리는 바로 이 수소 알갱이 두 개가 서로 융합해서 하나로 합쳐지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합쳐질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그 에너지가 수백만 년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우리에게 햇살로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소 알갱이들은 모두 같은 성질의 전기를 띠고 있어서 서로를 밀어냅니다. 자석의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것처럼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밀어내는 힘은 무섭게 강해집니다. 마치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힘껏 밀며 다가가려는 것과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 1500만 도라는 그 엄청난 열기로도 이 밀어내는 벽을 넘어서기엔 에너지가 한참 모자랍니다. 정말이에요. 물리 법칙대로라면 수소들은 이 벽 앞에서 번번이 튕겨나가야 합니다. 융합은 일어날 수 없어야 해요. 그렇다면 태양은 빛날 수 없고 지구는 얼어붙은 어둠의 덩어리로 남았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존재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바로 여기서 이 작은 세계의 마법이 등장합니다. 양자 터널링이라는 이름의 마법이에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전자는 하나의 또렷한 점이 아니라 흐릿하게 번져 있는 가능성의 안개라고 했죠. 수소 알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어디에 있다고 콕 집어 말할 수 없이 은은하게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릿함 덕분에 아주 놀라운 일이 가능해집니다. 벽 앞에 선 수소가 그 벽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마치 벽을 통과하듯 반대편에 스르륵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상상해 볼까요? 이런 그림은 어떨까요? 여기 아주 높은 언덕이 있고 그 앞에 공이 하나 놓여 있다고 해보세요. 공을 굴려 언덕을 넘기려면 충분한 힘으로 밀어야 합니다. 힘이 모자라면 공은 중턱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굴러 내려오죠.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힘이 모자란 그 공이 아주 가끔 언덕 속에 난 보이지 않는 작은 터널을 통과해서 반대편에 톡 하고 나타납니다. 넘어간 게 아니라 통과한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될 곳에 나타난 겁니다. 물론 이런 일이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아주 드물게 어쩌다 한번 일어나요. 수소 알갱이 하나하나로 보면 이 터널을 통과할 확률은 정말이지 눈물이 날 만큼 희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양은 얼마나 클까요? 태양 안에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 만큼 어마어마한 수의 수소 알갱이들이 있습니다. 지구 하나쯤은 100만 개도 넘게 담을 수 있는 그 거대한 태양 전체가 온통 수소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하나하나로는 그토록 희박한 확률도 그 무수한 알갱이들 사이에서는 매 순간 셀 수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원래는 결코 만날 수 없어야 할 수소들이 이 마법의 터널을 통해 만나고 융합하고 빛을 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의 심장부에서는 물리 법칙이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일이 양자의 마법 덕분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창밖의 저 햇살은 그러니까 매 순간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이 수백만 년을 여행해 우리 얼굴에 닿은 것입니다. 참으로 경이롭지 않나요?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아침 햇살 한 줄기가 사실은 불가능을 뚫고 온 빛이었다니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아주 뜻밖의 눈부신 진실로 안내합니다. 양자 터널링이 없었다면 태양은 빛나지 못했을 겁니다. 태양이 빛나지 못했다면 지구는 따뜻해지지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별들이 이렇게 빛나며 자신을 태우지 않았다면 우리 몸을 이루는 탄소도, 우리가 들이쉬는 산소도, 우리 피를 붉게 만드는 철분도 결코 만들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이 모든 원소들은 별의 심장부에서 바로 그 양자의 마법을 통해 빚어졌으니까요. 칼 세이건이 우리에게 남긴 그 유명한 말 기억나시죠?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다는 말. 그 별의 먼지가 만들어진 바로 그 부엌이 다름 아닌 이 작은 양자의 세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작은 세계의 기묘함은 저 멀리 실험실 안에만 갇혀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바로 그 힘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흐르는 철분 하나하나가 수십억 년 전 어느 별의 심장부에서 이 마법을 통해 태어났어요. 우리는 별에서 왔다는 그 말이 그저 아름다운 비유가 아니라 아주 정확한 물리학이었던 겁니다. 이 작은 세계로 깊이 내려간 우리가 결국 저 광활한 우주와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시 만나게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가장 작은 것 속에 가장 큰 것의 비밀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이 광활한 어둠 속에서 이 사실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손끝, 여러분의 눈동자, 여러분의 뛰는 심장, 그 안에 모든 원소가 별에서 왔고 그 별은 양자의 마법으로 빛났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별의 잔해이자 우주가 수십억 년에 걸쳐 정성껏 빚어낸 작품입니다. 퇴근길 지하철에 피로한 얼굴들도 창밖으로 무심히 스쳐가는 사람들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걸 떠올리면 저는 사람들을 조금 더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자, 이제 시공간의 척도를 조금 더 넓혀서 또 다른 신비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텅 빔을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물질을 걷어내고 모든 빛을 걷어내고 모든 것을 다 비워낸 공간, 그것을 우리는 진공이라고 부르죠.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고요. 그런데 이 작은 세계는 여기서도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완전히 텅 빈 공간이라는 것은 사실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깊고 가장 어둡고 가장 텅 빈 우주의 한 구석조차도 실은 잔잔히 끓어오르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무에서 호련히 나타났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사라집니다. 반짝 하고 나타났다 스르륵 사라지고 또 반짝 나타나고요. 마치 고요한 밤바다 위로 이따금씩 피어오르는 물거품처럼 말이죠. 우주는 이 텅 빈 공간조차도 결코 완전히 비워두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꽃놀이로 늘 은은하게 채워두고 있어요. 참 시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던 그 어둠 속에서조차 끊임없이 무언가가 태어나고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있다니요. 완전한 무, 완전한 고요, 완전한 죽음. 그런 것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존재는 늘 아주 작은 떨림으로라도 계속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주는 근본적으로 텅 비어 있기를 싫어하는지도 모른다고요. 존재하는 쪽을, 아주 작은 반짝임이라도 있는 쪽을 늘 택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작은 세계에는 아인슈타인마저 끝내 마음 편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신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알갱이가 한번 서로 깊이 얽히고 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도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가 여기 지구에 있고 다른 하나가 저 아득한 은하 너머에 있어도 말이죠. 이쪽 알갱이의 상태가 정해지는 바로 그 순간 저쪽 알갱이의 상태도 동시에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신호도 오가지 않는데도요. 빛보다 빠른 것은 없다고 믿었던 아인슈타인은 이걸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부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실험은 거듭거듭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번 얽힌 두 존재는 여전히 하나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왠지 가슴 한구석이 아스라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 우주가 우리 생각처럼 뿔뿔이 흩어진 낱낱의 조각들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저 깊은 곳에서 만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였던 우주가 아직도 그 연결의 기억을 어딘가에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요. 여기서 잠시 이 작은 세계의 신비가 처음 세상에 드러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조금 넘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인류는 자신들이 우주의 근본 법칙을 거의 다 알아냈다고 믿고 있었어요. 몇 가지 사소한 문제만 정리하면 물리학은 완성될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몇 가지 사소해 보이던 문제들이 사실은 세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균열이었던 겁니다. 가장 먼저 이 균열을 마주한 사람은 사실 그 결과를 무척이나 못마땅해 했던 한 신중한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는 뜨거운 물체가 내뿜는 빛을 설명하려 애쓰다가 도무지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에너지가 물처럼 매끄럽게 흐르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덩어리로 뚝뚝 끊어져서만 오갈 수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저 계산을 맞추기 위한 임시방편쯤으로 여기고 싶어 했어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진짜일 리 없다고 스스로도 믿기 어려워했거든요. 하지만 자연은 이것이 임시방편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계속해서 말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젊은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그는 빛이 물결이라는 오랜 상식에 도전하며 빛 역시 작은 알갱이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양자의 세계에 불을 지핀 아인슈타인이 정작 그 세계가 자라나 보여준 기묘한 모습들 앞에서는 끝내 고개를 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 흐릿함과 우연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신은 우주를 두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며 말이죠. 그의 맞은편에는 닐스 보어라는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평생에 걸쳐 우정 어린 논쟁을 이어갔어요. 한 사람은 우주가 근본적으로 확실하고 정해져 있다고 믿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 흐릿함과 가능성이야말로 우주의 참모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물리학 문제가 아니었어요. 현실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아주 오래된 철학적 물음이 물리학의 언어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훗날의 정교한 실험들은 대부분 보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한 곳이었어요. 이 논쟁의 한복판에서 한 물리학자가 이 기묘함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보여주려고 아주 유명한 상상 실험을 하나 내놓습니다. 상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안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고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의 상태에 따라 작동하는 어떤 장치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 알갱이가 우리가 배운 대로 흐릿한 가능성의 상태, 그러니까 이쪽이면서 동시에 저쪽인 상태에 있다면 그 알갱이의 운명이 묶인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요?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상자를 열어 들여다보기 전까지 그 고양이는 살아있는 동시에 죽어있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물론 이 상상 실험을 내놓은 물리학자 자신도 진짜로 고양이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믿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보세요. 이 이론을 우리 눈에 보이는 큰 세계까지 곧이곧대로 밀고 나가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상상 속 고양이는 오히려 이 작은 세계의 신비를 가장 널리 알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갸웃거렸고 바로 그 갸웃거림 속에서 우주의 깊은 신비를 어렴풋이 느꼈으니까요. 작은 세계와 큰 세계 사이, 그 경계는 대체 어디쯤일까? 이 물음은 지금도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높여 이 작은 세계의 기묘함이 우리 삶으로 어떻게 걸어 들어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든 이야기가 참 신기하긴 한데 실험실 안에서나 벌어지는 일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흐릿함과 중첩의 성질을 이용해서 인류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기계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우리가 쓰는 보통의 계산기는 세상 모든 것을 켜짐과 꺼짐, 그러니까 0과 1이라는 딱 두 가지 상태로만 다룹니다. 마치 한 번에 한 길만 걸을 수 있는 나그네처럼요. 그런데 이 작은 세계의 알갱이는 켜짐인 동시에 꺼짐일 수 있죠.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 이 성질을 이용하면 여러 갈래의 길을 동시에 걸어볼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갈림길 앞에서 하나하나 차례로 가보는 대신 모든 길을 한꺼번에 더듬어 보는 거예요. 아직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언젠가 이 기계가 무르익으면 지금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문제들을 풀어낼지도 모릅니다. 우리 몸속 병을 고칠 새로운 약을 찾거나 우주에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에 다가가는데 말이죠. 우리가 이야기한 그 흐릿한 안개가 미래의 기술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 작은 세계는 또 하나의 놀라운 가능성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정보를 옮기는 일이에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순간이동을 떠올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실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해낸 것은 물건 자체를 옮기는 게 아니라 한 알갱이가 지닌 상태, 그러니까 그 알갱이에 담긴 정보를 다른 곳의 알갱이에게 고스란히 옮겨 담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멀리 떨어져도 이어져 있는 그 얽힘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물론 사람을 순간이동시키는 것과는 까마득히 먼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성공만으로도 우리는 우주가 정보라는 것을 얼마나 신비로운 방식으로 다루는지를 어렴풋이 엿볼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문득 이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만약 우리라는 존재를 이루는 모든 정보를 어딘가로 옮길 수 있다면 그 옮겨진 존재는 여전히 나일까?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이 작은 세계는 답을 주기보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은 물음을 남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좋은 과학이 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답을 닫는 게 아니라 10개의 새로운 경이로움을 여는 것 말이에요. 이 광활한 어둠 속에서 잠시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그토록 단단하다고 믿었던 이 세계가 실은 흐릿한 가능성의 안개 위에 지어져 있다는 것, 텅 비었다고 여긴 공간이 보이지 않는 불꽃으로 반짝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신비의 한가운데에 별의 먼지로 빚어진 우리가 서 있다는 것. 숨을 한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 원자들은 138억 년 우주의 이야기를 조용히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세계의 마법은 저 태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의 창밖, 봄이면 연두빛으로 돋아나는 저 나뭇잎 속에서도 조용히 벌어지고 있어요. 식물이 햇빛을 받아 양분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 속에서 빛의 알갱이가 지닌 에너지는 마치 여러 갈래의 길을 동시에 더듬어 보듯 가장 효율적인 통로를 찾아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능성을 한꺼번에 품는 바로 그 성질을 자연은 이미 수억 년 전부터 살아있는 잎사귀 속에서 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야 실험실에서 겨우 흉내내기 시작한 그 마법을 이름 없는 풀 한 포기가 봄볕 아래서 아무렇지 않게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참으로 경이롭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매일 들이쉬는 숨, 우리 몸속에서 쉼없이 벌어지는 수많은 화학 반응들, 그 밑바닥에는 모두 이 작은 세계의 규칙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묘한 세계 위에 얹혀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기묘한 세계 그 자체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손톱이 자라는 것도 상처가 아무는 것도 지금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 애쓰는 여러분의 생각 하나하나도
저 깊은 곳에서는 알갱이들의 흐릿한 춤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세계를 구경하는 손님이 아니라 양자의 세계가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흔히 1년짜리 달력에 비유하곤 합니다. 138억 년을 단 1년으로 압축하면 인류의 역사는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나 겨우 등장하죠. 그런데 이 작은 세계로 내려가면 우리는 정반대 방향의 아득함과 마주합니다. 알갱이 하나가 흐릿한 안개에서 또렷한 현실로 모여드는 그 순간은 눈 깜짝할 사이보다도 수천, 수만 배는 더 짧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붙잡을 수 없는 찰나 중의 찰나예요. 가장 큰 시간과 가장 짧은 시간이 이렇게 하나의 우주 안에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사이 어디쯤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보내는 우리의 시간이 아늑하게 놓여 있는 거죠. 잠깐, 여기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쿵, 쿵, 쿵. 그 규칙적인 울림 속에는 별의 심장부에서 빚어진 철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철분을 실어 나르는 힘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작은 세계의 마법이 조용히 흐르고 있고요. 여러분의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138억 년 우주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 얼마나 아득하고 또 아늑한 일인가요?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넓혀 이 모든 신비를 하나로 꿰는 질문 앞에 서 보겠습니다. 대체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건 사실 그 대상과 무언가를 주고받는 일입니다. 빛의 알갱이가 사물에 부딪혀 튕겨나오고 그 알갱이가 우리 눈으로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는 무언가를 보죠. 큰 세계에서는 이 부딪힘이 너무나 사소해서 우리가 본다고 해서 산이 흔들리거나 나무가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작은 세계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알갱이 하나를 보려고 빛을 쏘는 순간 그 빛이 알갱이를 툭 건드려 버려요. 보는 행위 자체가 대상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세계에서 관찰이 현실을 바꾼다는 말은 어떤 신비로운 마법이 아니라 아주 정직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채 창밖을 내다보는 구경꾼이 될 수 없어요.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과 접촉해야 하고 접촉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세계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칼 세이건이 우리에게 늘 일깨워 주었던 그 마음 기억하시나요? 우주를 대할 때는 철저한 호기심과 끝없는 겸손함이 함께 필요하다던 그 말. 이 작은 세계는 바로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알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과 다 알 수는 없다는 서늘한 겸손함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이야기들이 결코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새벽 공기처럼 서늘하고 맑은 어떤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부이고 세상과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서로를 빚어가는 존재라는 깨달음 말이죠. 퇴근길 지하철에서 무심코 스친 낯선 이의 어깨, 아침에 나눈 짧은 인사, 창가에 놓아둔 화분 하나. 그 모든 사소한 접촉들이 어쩌면 이 우주가 자기 자신을 조금씩 빚어가는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이 세계와 얽혀 있어요. 오래된 사진첩을 넘겨보신 적 있으신가요? 빛바랜 사진 속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몸을 이루던 원자들은 세월이 흐르며 수없이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 몸의 알갱이들은 끊임없이 드나들며 몇 해만 지나도 거의 새 것으로 교체되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느낍니다. 참 이상하죠. 어쩌면 우리라는 존재는 고정된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우주를 잠시 스쳐가는 하나의 흐름, 하나의 무늬인지도 모릅니다. 강물은 늘 새로운 물로 채워지지만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같은 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하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저 칠판 위의 상상이나 오래된 사고 실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두 알갱이가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그 얽힘의 신비는 이제 실제로 우주 저 높이 떠 있는 인공위성과 땅 위의 실험실 사이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사이에 두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상의 알갱이 하나와 저 아득한 하늘의 알갱이 하나가 그 먼 거리를 두고도 여전히 하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걸요. 한때는 아인슈타인마저 고개를 저었던 그 유령 같은 연결이 지금은 우리 머리 위 밤하늘을 가로지르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우리가 이 작은 세계의 신비를 처음 어렴풋이 느낀 지 이제 겨우 100년 남짓입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별의 먼지로 빚어진 이 작은 존재들이 우주의 가장 깊은 규칙을 더듬어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 갈 길은 아득히 멀지만 그 걸음 하나하나가 저는 참 대견하고 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바닷가에서 이제 막 조개 껍데기 몇 개를 주워든 아이들이지만 그 조개 껍데기 속에서 이미 온 바다의 노랫소리를 듣기 시작했으니까요. 자, 이제 이 긴 여행을 마무리하기 전에 시공간의 척도를 한 번만 더 넓혀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내려간 이 작은 세계는 사실 우주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의 어느 별 속에서도 수십억 광년 떨어진 아득한 성운의 심장부에서도 똑같은 이 규칙이 흐르고 있어요. 우주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이 가장 작은 세계의 법칙을 나란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커피잔 속 원자에서 발견한 이 신비는 곧 온 우주가 함께 쓰고 있는 하나의 언어인 셈입니다. 가장 작은 것 안에 가장 큰 것이 통째로 담겨 있었던 거예요. 칼 세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안의 질소, 우리 이빨 속의 칼슘, 우리 피 속의 철분, 이 모든 것이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졌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그 별의 내부가 어떻게 빛났는지 바로 이 작은 세계의 마법을 통해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는 별의 아이들일 뿐 아니라 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양자의 세계가 잠시 눈을 뜨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혹시 머릿속이 여전히 조금 어질어질하시다면 그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세계는 원래 그렇게 어질어질한 곳이거든요. 파인만도, 아인슈타인도, 보어도 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걸 또렷하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가 이토록 기묘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에 잠시 마음이 크게 열리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느끼는 그 아득한 그리움과 이 작은 세계를 들여다보며 느끼는 이 낯선 경이로움은 사실 같은 감정의 두 얼굴입니다. 둘 다 나보다 훨씬 크고 깊은 무언가와 내가 이어져 있다는 어렴풋한 느낌에서 오니까요. 저 위의 별과 이 안의 알갱이가 결국 우리 안에서 하나로 만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행 내내 마음 한구석에 품고 온 그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 세상은 정말 그대로 있는 걸까요? 양자의 세계에서 알갱이는 관찰되기 전까지 또렷한 하나의 상태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겹쳐진 흐릿한 안개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하나의 현실로 모여들었죠. 이것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현실이란 관찰되기 전에는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요. 이건 세상을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세상은 저 바깥에 나와 상관없이 완성된 채로 존재하고 나는 그저 그것을 구경하는 관객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이 작은 세계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관찰이라는 행위, 그러니까 우주와 우리가 서로 만나는 그 접촉의 순간이야말로 현실이 비로소 하나의 모습으로 빚어지는 순간일지도 모른다고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어쩌면 이 우주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칼 세이건의 그 유명한 문장이 새로운 무게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코스모스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말. 생각해 보세요. 138억 년 전 이 우주가 태어났습니다. 그 뒤로 오랜 세월 동안 별들이 태어나고 죽으며 원소들을 빚어냈고 그 원소들이 모여 행성이 되고 그 위에서 마침내 생명이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중 하나가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하고 묻기 시작했어요.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별의 먼지가 오랜 세월 끝에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된 존재입니다. 우주가 우리라는 눈을 통해 자기 자신을 처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밤 하늘의 별을 올려다볼 때 그것은 어쩌면 우주가 거울 앞에 선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양자의 세계를 탐구하는 우리의 호기심조차도 결국 우주가 자기 안에 가장 깊은 비밀을 스스로 더듬어 보는 과정일 겁니다. 우리는 우주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우주가 우리를 통해 자신을 탐구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이쯤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의 삶으로 조용히 가져와 보고 싶습니다. 이 작은 세계가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가 있거든요. 오늘 하루 여러분을 짓눌렀던 걱정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풀리지 않는 일, 서운했던 관계, 내일에 대한 불안. 그 무게가 참 무겁죠. 그런데 이 광활하고 기묘한 우주의 눈으로 잠시 바라보면 그 걱정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을 뚫고 빛난 별들, 그 별이 빚어낸 원소들, 그 원소들이 138억 년에 걸쳐 모이고 또 모여 마침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무언가를 느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토록 광활한 우주에서 이렇게 스스로를 의식하며 존재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우주가 138억 년을 들여 준비한 아주 귀한 하루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아주 작은 것들을 조금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을 받으실 때 잠시 이렇게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이 빛은 불가능을 뚫고 온 빛이구나. 태양의 심장부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이 수백만 년을 여행해 지금 내 얼굴에 닿았구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드실 때는 그 잔을 이루는 원자 하나하나가 별에서 왔다는 걸 떠올려 보세요. 저녁 노을을 보실 때는 그 붉은 빛이 사실은 톡톡 끊어진 작은 알갱이들의 춤이라는 걸 기억해 보시고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아주 작은 것에 잠시 경이로움을 품는 습관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달라집니다.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지고 마음이 조금 더 아늑해져요. 칼 세이건이 평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과학은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따뜻한 창가라는 것. 아는 만큼 우리는 더 깊이 경이로워할 수 있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여전히 이 작은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 관찰이 현실을 바꾸는지, 얽힌 두 알갱이가 어떻게 그토록 멀리서도 이어져 있는지 사실 아직 아무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조차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당신이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라고요. 참 재밌는 말이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조차 이 작은 세계 앞에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실이 오히려 아름답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버린 우주라면 얼마나 심심할까요? 아직 풀리지 않은 신비가 이토록 가까이 우리 손끝의 커피잔 속에 창밖의 햇살 속에 숨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 물음을 던지고 계속 경이로워할 이유를 줍니다. 우리는 이제 막 우주라는 바닷가에 발을 담근 어린아이입니다. 발밑에 조개 껍데기 하나에도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데 저 넓은 바다에는 또 얼마나 많은 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먼지보다도 작은 알갱이들로 이루어진 잠시 반짝이다 쓰러지는 존재요. 하지만 바로 그 먼지 속에서 우리는 우주 전체를 꿈꿉니다. 가장 작은 알갱이의 신비를 들여다보며 저 밤하늘 끝까지 상상하고 138억 년의 시간을 마음속에 품습니다. 찰나를 사는 존재가 영혼을 헤아리고 티끌 같은 존재가 온 우주를 담아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고요한 코스모스가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눈부신 기적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세계로 내려가는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저 광활한 우주와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시 만났습니다. 태양이 빛나는 그 불가능한 기적이 곧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였고 가장 작은 알갱이의 신비가 곧 우리가 별의 아이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이 작고 기묘한 세계는 결코 차갑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깊이 이어진 존재인지를 조용히 속삭여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활한 코스모스 속에서 살아있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세이건의 길에서는 다음에도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